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참견하지 않고 조용했던 영역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영역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이며 그 근원은 중국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은 어떻게 절묘하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주변국인 한국의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입어온 전통 의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중국이 마음대로 날뛰듯 하는 것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동북공정과 같은 것이죠. 특히 중국은 이제 심지어 미국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억지스러운 세계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현재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이 나오니까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국가소속 언론사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의 여러가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미국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모순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면서 백인, 소수민족, 엘리트, 일반인 간 모순이 바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갈등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사회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며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시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방역을 마친 중국을 저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전 세계의 코로나 발원지로 거론되는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할 말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며 중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어 공정에 나섰다는 정황을 말합니다. 아직 이것이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당국은 사실상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세계문명연구협회는 2019년경 전 세계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국 서구 문명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영어가 중국 지방 사투리가 변형되어 영어로 정착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국의 핵이라는 단어는 중국 발음으로 허더인데 영어의 헐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중국 변방의 언어가 서구로 전달이 되었고 결국 영어도 중국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 단어를 차용해서 26개의 알파벳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게를 뜻하는 샵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상점을 이야기하는 샹푸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언어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국어인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그들은 이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올바로 찾아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냥 웃어만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라고 하여 힘을 기르고 자신이 힘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숨기고 있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 이것을 180도 바꿔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각종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방향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언어 속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러시아나 일본어 역시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중국의 한자를 자신의 문자로 쓰고 있어 중국의 언어 속국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도 중국의 사투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극창하는 독창적인 언어로
언어 지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알파벳을 공유하기도 하며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같이 쓰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색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만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색으로 표현된 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매우 단순한 논리로 연변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안다는 것으로 한글이 사실상 중국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많은 이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상위 언어이며 반대로 중국어가 한국어의 사투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언어는 필시 상위 언어보다 불편하며 어딘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국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전세계 최상위 언어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 과학 전문지의 디스커버리에서 언어학자 레어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 쓰는 한글이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특별히 한국의 효율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 공통 언어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배경으로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극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약 8,800여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쓰는 문자는 정작 7,000여 개를 외워야 하고 통상 쓰는 말도 최소한 3,500개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28자만 알고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중국어는 효율성에서 한국과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키보드를 입력할 때만 보더라도 한글은 순식간에 즉시 입력을 할 수 있고 가장 타이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아예 로마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므로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해 자동 입력을 주로 하는 중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한자를 받아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입력을 대신해주니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 언어를 직접 쓰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그래도 우리는 중국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글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언어라서 한국의 사투리가 중국어가 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는 한 네티즌은 중국어가 한국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오히려 한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 일침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 섞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며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한국의 다양한 억지 주장을 펴고 주변국에 특히나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을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한테 군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자신이 구매를 많이 하는 부자 나라에는 구매력을 무기로 각종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에는 비싼 고리대금으로 경제를 갈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다자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을 고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창제된 한글마저 중국의 언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신뢰를 잃게 되며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도강령회가 아니라 시진핑의 주동자계를 고집하며 자신들이 최고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이상 주변국들과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자의 미국 재선이 진행 중에 있고 개표 작업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해서 앞지르고 있는 것이 현재 11월 6일 오후 6시 기준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CNN, 폭스, 뉴욕타임즈 등의 메이저 언론사들에서 일제히 경합 지역 중의 하나인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역전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가져갔었던 지역이었지만 우편 투표 분량이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매섭게 추격을 했고 역전을 한 상태죠. 조지아주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
매직 넘버의 선거 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금일 오전 백악관 성명 발표를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표출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본 사안을 끌고 가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산업구조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자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던 관계없이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과 중국이 넘버원 자리를 놓고 벌이는 패권 싸움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특히 4차 산업, 이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유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 트럼프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 중국과의 관계를 백지화시켜서 다시 재정립하는 것도 그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요.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갑자기 전환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달러, 이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당분간 저금리를 이어가고 대규모의 경기 부양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경제학의 이단화 이론으로 취급받았던 현대 통화 이론 MMT입니다. 이 MMT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통화 정책과도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전 세계 실물 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정부가 부채 규모를 신경 쓰지 않고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통화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은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폐를 찍어내서 돈을 찍어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MMT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통상적인 주류 경제학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그동안은 이단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언제든지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MMT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라는 명목 하에서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최근 몇 년간의 통화 정책이 이 MMT와 상당히 유사점을 보였고,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물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충분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가능성은 없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MMT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MT를 주장하는 미국 내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인 켈톤 교수가 이번에 바이든 진영의 태스크포스 팀에 영입된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MMT, 이 정부 주도의 재정 확장 정책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은 약달러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조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증세, 이 세금이죠.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펀더멘탈 수치들이나 미국 내에서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1, 2년 안에 유의미한 증세를 하기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이고 2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켓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과거 오바마 정부 때도 중간 선거 이후에나 이뤄졌던 거고요. 이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IT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
이 법인세도 올리고 반독점법을 개정시키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큰 리스크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진영이 분명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고 상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이 이를 저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기술주들의 주가도 현재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재가입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바 있었고 2035년까지 친환경 산업에 2조 달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 정부 인사들의 이동 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하고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만 개 이상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5년 동안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서 흥미로운 레포트를 내어놓기도 했는데요. 2023년까지 태양광 관련 설비가 작년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혜, 산업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 수요 중 20%가량을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 필요량이 늘어나니 은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은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이러한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이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 이후로 또 큰 변수로 손꼽히는 것이 대북 정책이죠.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가? 물론 상세히 언급한 적이 없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에 관한 문제는 이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에는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했던 직접 대표자들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형태,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자들 간의 이 실무 협상을 토대로 하는 이 북한의 선 비핵화 기조를 확실하게 한 뒤에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대북 관계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중간에 끼어 있죠. 한국, 미국, 북한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다른 만큼 그 안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새로운 판이 짜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